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이적 시장에서 적지 않은 투자를 이어가면서도 제대로 된 전력 보강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토트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런던 지역 에이전트 폴 오키프가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이 실망스럽게 마무리되자 폭로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에게 모두가 속았다며 분노한 그 내막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폴 오키프의 폭로와 더불어 토트넘의 내부 사정, 이적 시장의 상황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토트넘 허스퍼가 유로파리그에서 만나게 된 튀르키예 클럽 갈라타사라이가 정말 충격적인 영입을 이뤄냈는데요. 나폴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세리에-A 최고의 공격수 나이지리아 대표 공격수 빅터 오시멘을 임대로 계약한 것입니다. 물론 임대 영입이라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액의 연봉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1년간 임대 영입인데 오시멘은 추후 이적을 위해서 나폴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이아웃 금액을 7,500만 유로로 하향했습니다. 즉 내년 여름에 7,500만 유로로 본인이 원하는 빅리그 빅클럽으로 이적하겠다라는 계획 하에 올 시즌은 더 이상 나폴리에서 뛰지 않고 이미 나폴리에 루카쿠가 합류하기도 했죠. 튀르키예로 가서 유로파리그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충분한 재정적인 또 수익을 거두면서 다음 단계를 모색하게 됐는데 이 정도 공격수가 튀르키예로 간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의 제안도 있었다고 하지만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다음을 모색하고 또 자신의 경기력과 또 자신의 퀄리티를 유지하고자 하는 오시멘의 결정이 내온 것인데요. 이런 정도라면 토트넘도 오시멘급의 공격수를 데려올 수 있던 게 아니겠느냐. 갈라타사라이가 오시멘을 품었고 또 이카르디, 메르텐스 이런 유럽의 특급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봤을 때 유로파리그 리그다운계에서 토트넘이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정말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이적 시장에서의 행보를 봤을 때 즉시 전력, 탑 퀄리티의 선수를 토트넘은 데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라이프치히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수비수 시마칸 역시 알 나스르로의 이적을 결정하면서 거액의 연봉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시마칸 역시 한창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전성기 실력을 갖고 있는 수비수이고 토트넘에 합류했을 경우에도 오른쪽 센터백 로메로의 자리뿐 아니라 오른쪽 측면 수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운동 능력과 또 본인의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토트넘에 왔다면 토트넘이 더블 스쿼드를 구축하면서 아주 강력한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선수들도 사우디 클럽으로 가는 것을 바라만 봐야 하는 토트넘의 사정인 것입니다. 심지어 경쟁에 나설 생각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로파리그에 참가하면서 토트넘이 만나게 될 굉장히 경쟁이 심할 팀으로서는 포트 1에 속한 이탈리아의 AS 로마 그리고 포트 3의 갈라타사라이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포트 2에서 만날 아제트 알크마르나 페렌치바로시보다도 갈라타사라이의 전력이 매우 강력한데요. 파브리초 로마노 기자가 오시멘의 갈라타사라이 이적을 히얼위고를 띄우자마자 오시멘이 또 튀르키예에 도착해서 많은 환영을 받는 모습도 공개가 됐어요. 이미 갈라타사라이는 말씀드린 이카르디도 있고 메르텐스도 있고 그 외에 모든 포지션에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로마 같은 경우도 토트넘보다 훨씬 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데스리가에서 아주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각광받았던 프랑스 대표 미드필더 마누 쿠네를 올 여름에 데려왔습니다. 마누 쿠네도 토트넘이 충분히 데려왔을 경우 여러모로 궁원에서 퀄리티를 개선할 수 있고 지금 비수마와 벤탄쿠르에게 찾아오고 따라오고 있는 그런 아쉬움들을 덜어줄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드필더인데 이렇게 검증된 선수, 좋은 뛰어난 선수들 탑 퀄리티의 선수들을 토트넘은 데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토트넘은 재정적으로 매우 안정적 있고 높은 수준의 팀이거든요. 무엇보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고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서 유럽 내에서도 가장 부유한 팀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2022년 딜로이트에서 발표한 풋볼 머니리그 순위를 보더라도 절대적인 1위인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최근 유럽 축구 최고의 팀으로 떠오르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 여기에 카타르 자본의 투자를 받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전통적으로 전 세계적인 큰 인기를 통해서 상업적인 수익이 많은 바르셀로나 등이 상위 4위권에 포진되어 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성적과 관계없이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5위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이 7위이고 그 다음이 토트넘 호스퍼인데요. 풋볼 머니리그의 발표에 따르면 순 매출적인 측면에 있어서 첼시보다 토트넘의 매출이 더 높았던 거예요. 물론 첼시가 사실 좋지 않은 성적 속에서 수익이 줄어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토트넘이 그래도 매우 안정적인 매출을 다방면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토트넘 역시 지난 시즌에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했다는 점들을 감안한다면 토트넘이 충분한 실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심지어 풋볼 머니리그에서는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아스널보다도 순위가 2단계나 높아요.
높아요. 심지어 이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이 6억 3,150만 유로를 매출로 만들어냈는데 아스널은 5억 3,200만 유로로 토트넘과 비교했을 때 거의 1억 유로 가까이의 매출액이 적단 말이죠. 즉 토트넘이 이 돈을 잘만 썼다면 충분히 아스널보다 첼시보다 다른 상위권 팀들과 겨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우승권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여름 이적 시장 이적료 지출 기록을 보면 그렇다고 토트넘이 돈을 안 썼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이적료를 쓴 팀은 첼시로 무려 2억 3,850만 유로를 썼고요. 그 다음이 브라이튼은 호브 알비온, 많은 선수들이 떠나기도 했고 또 데체리비 감독도 떠나면서 지출이 좀 있었는데 2억 3,120만 유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억 1,450만 유로를 썼고 에스턴 빌라가 UEFA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면서 재정적인 여유가 생겼고 그를 통해서 1억 7,620만 유로를 썼어요. 그 다음으로 5위가 토트넘인데 1억 4,885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2,228억 원 정도를 썼습니다. 조금 썼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중위권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햄도 그 정도의 돈을 썼고 그 외 하위권에 있는 리버풀과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에 굉장히 큰 돈을 써서 좋은 선수들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 없었을 뿐이지 사실 그 정도를 제외하면 아스널도 1억 유로 정도를 썼는데 10위잖아요. 아스널 역시 최근 몇 년 사이에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꽤 많은 돈을 썼어요. 그러니까 맨시티, 리버풀, 아스널 정도를 제외한 다른 팀들과 또 비교를 해보면 결국 토트넘은 이 정도를 조금 쓴 것은 아니지만 첼시, 브라이튼, 맨유, 아스턴 빌라 같은 다른 유럽 대항전 경쟁권 팀들보다는 적게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적된 투자액을 봤을 때도 클롭 감독이 부임한 이후 빅6로 불리는 맨시티, 리버풀, 첼시, 맨유, 아스널, 토트넘 중에서 우승 트로피를 하나도 들지 못한 팀은 토트넘인데 다른 팀들에 비해 이적료를 덜 쓴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리버풀과 비교를 하면 리버풀보다는 많이 썼단 말이죠. 리버풀이 클롭 감독과 함께 잠재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저렴하게 영입해와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효과대로 못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토트넘이 지난 5년 시즌 동안 순 이적료 지출로 봤을 때는 첼시, 맨유, 아스널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은 돈을 썼거든요. 심지어 사우디 자본이 들어와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뉴캐슬보다도 많이 썼고 파리 생제르맹보다도 이적료 투자가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좋은 선수가 없느냐, 탑 퀄리티의 선수가 없느냐는 그런 궁금증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런던 거주 에이전트, 토트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폴 오키프가 유럽의 이적 시장이 거의 유럽 축구의 5대 리그는 먼저 끝났고 튀르키예나 다른 주변의 리그까지 끝난 9월 2일에 이런 정보를 올렸습니다. 매 시즌마다 똑같은 좌절감을 겪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토트넘이 어느 상황인지 알고 있다. 우리는 상위권 팀, 우승권 팀들과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다. 축구라는 게 굉장히 모든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나는 믿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런 토트넘이 말하고 있는 계획들 이제는 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 토트넘이 최근 영입하고 있는 젊고 유망한 어린 선수들을 적정한 가격, 조금은 오버페이일 수도 있겠지만 꽤 돈을 써서 데려오고 있는 것들을 나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 시즌에 영입하면서 큰 돈을 쓰는 선수들이 베리발, 아치그레이, 그리고 솔랑키도 있죠. 이런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쓴 돈이 그렇게 효과를 크게 낼 수 있겠느냐라고 물음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선수들은 정점 고점이 아니라 고점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이지 아직 고점이 아니거든요. 솔랑키의 경우 지난 시즌 고점을 찍었지만 그 선수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꾸준히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영입 경쟁이 아주 치열했던 케이스는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더 검증됐다라고 하는 아이반 토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배팅 징계 리스크가 있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선수는 거액의 이적료와 연봉을 선택하면서 사우디로 갔거든요. 그 외에 말씀드린 다른 특급 공격수들을 토트넘이 지금 투자한 금액, 이적료 등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유망주를 좀 덜 사면서 즉시 전력감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더블 스쿼드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확실한 플랜 A를 만들고 확실한 주전급 선수들을 데려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애매한 서너 명보다 확실한 한두 명을 데려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운영과 계획들이 새로 온 요한 랭 디렉터의 책임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폴 오키프가 설명합니다. 항상 그 사람이죠 라고 했습니다. It's always gonna be him이라고 했어요. 바로 다니엘 레비 회장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이 축구클럽 토트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나머지의 의견은 잡음일 뿐이다. 노이즈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조 루이스 구단주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구단의 소유권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조 루이스 구단주는 사실
축구 운영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돈을 대는 인물이고 그와 함께 협업관계에 있는 다니엘 레비 회장이 축구팀 운영에 강력한 의지와 본인의 좀 정체성을 투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토트넘이 짠돌이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중심에 레비 회장이 있었는데 이적료를 적게 썼던 게 아니고 최근 더 많이 쓰고 있다. 우리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건설하느라고 돈을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이제 쓴다라고 하면서 이적료를 꽤 썼는데 여기서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투자하겠다라고 했던 그 얘기와 방향성은 속임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적료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저조차도 속았습니다. 한 손에는 이적료라는 돈을 준 것처럼 했지만 다른 한 손에는 인건비를 줄이면서 이적료 지출을 하면서 나간 돈을 감가상각을 했다. 세이브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영리한 속임수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입한 9번 공격수 솔랑키의 주급은 12만 파운드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예산으로 선수를 영입하고자 한다면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왜냐? 이미 검증된 다른 팀에서 우수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은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관심 속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 조건이잖아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폴 오키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주급을 15만 파운드 이상 요구한 선수들은 배제한다고 합니다. 실력이나 성향이나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모두 고려해도 연봉이 비싸 그러면 안 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적료는 한 번 내면 끝이지만 연봉은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비용 역시 활약을 하면 할수록 높여줘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비싼 선수는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측면 공격수 영입을 무조건 이룬다고 했던 올 여름에 가장 오랫동안 꾸준히 연결됐던 잉글랜드 대표 측면 미드필더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베레치 에제를 못 데려온 거예요. 에제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토트넘에 공을 들인 선수이기도 했고 에제 본인도 토트넘에 오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에제가 요구했던 주급이 18만 파운드에서 20만 파운드 현재 손흥민 선수가 받고 있는 토트넘 최고 수준의 주급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토트넘에서는 최고 수준의 주급이지만 다른 빅6 클럽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상위권 주급이지 최고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제가 토트넘과 협의를 하면서 무리한 욕심을 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에제의 주급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다른 영입 대상 중에 하나로 첼시 행을 택한 페드로 네투의 경우에도 주급 조건이 비싸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아예 영입을 철회하고 오도베르로 선언을 한 겁니다. 물론 오도베르도 잠재성이 있고 유망한 선수인데 에제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덜 검증됐고 지금 프리미어리그 보여준 게 훨씬 더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도베르를 데려온 것은 그가 더 어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급이 겨우 3만 파운드 수준으로 에제에게 줘야 할 돈보다 6배 이상의 적은 완전히 저렴한 금액이에요. 즉 오도베르를 지금 데려와서 주전급에 가깝게 쓰고 있는데 토트넘에 쓰는 주전급 선수는 다른 팀의 유망주 수준이고 다른 팀의 후보 수준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토트넘의 경기력과 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토트넘이 연봉만 좀 맞춰줘서도 더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와서 더 좋은 더블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고 지난 시즌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오히려 후보로 밀려나거나 주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우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 우승이 프리미어리그 수준일 수 있는 그런 팀도 만들 수가 있는데 토트넘은 그럴 의지 자체가 없다. 레비 회장의 방향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폴 오키프는 토트넘은 고액 임금을 지불하는 팀이 아니고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 케인과 손흥민 선수처럼 본인이 싸게 영입이 됐다가 혹은 이제 유소 출신이거나 크지 않은 연봉 조건으로 왔다가 점점점 본인의 경기력을 월드클래스 수준으로 발전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선수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선수들도 어쩔 수 없이 올려준 거고 어쩔 수 없이 올려줬지만 빅6의 다른 팀들이 주고 있는 최고 수준의 연봉을 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 토트넘은 이 선수들 이상의 선수들, 이 선수들 급의 선수들을 데려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 토트넘의 인건비 구조는 구단의 이제 예산 대비 정말 비율을 크게 줄이고 있어요. 많은 축구팀들, 특히 빅클럽들이 많은 예산의 그 대부분을 인건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은 점차 이걸 줄여가고 있고 그동안 계속해서 50% 미만으로 유지할 정도로 구단의 재정 건정성 측면에서는 매우 효율적이고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했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그로 인해서 우승권 팀들과 경쟁할 수 없는 스쿼드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케인이 떠났고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도 재계약을 제시하지 않고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곧 다음 시즌이면 토트넘의 예산 내의 인건비 비율은 4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까지 얘기했어요. 토트넘은 매우 개정적으로 건강하고 강한 팀이 되겠지만 선수단의 전력은 강하지 못한 팀이 될 수밖에 없고 그저 미완의 대기, 앞으로 잠재성이 있는 선수들, 그 선수들이 또 성장하고 크면 떠나갈 수 있는 셀링 클럽으로서의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인건비 수준을 봤을 때 물론 토트넘은 상위권입니다. 하지만 전체 인건비에서는 6위예요. 이적료를 많이 쓰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던 맨시티
맨시티는 인건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팀이고요. 리버풀도 토트넘보다 높은 5위입니다. 그리고 아스널이 2위, 첼시가 3위, 맨유가 4위, 토트넘이 6위인데 여기서 첼시와 맨유만이 인건비 지출보다 더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지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한 인건비만큼의 성적을 내고 있는 겁니다. 토트넘의 인건비 지출은 빅6라는 이름에 걸맞게 1억 파운드를 넘는 6개 팀 중에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에스턴 빌라가 쓰고 있는 9,880만 파운드라든지 뉴캐슬의 9,450만 파운드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를 경우에는 오히려 토트넘의 인건비 지출 순위는 더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트넘의 인건비 지출이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6위이기 때문에 6위권 승리의 성적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측면에서도 첼시와 맨유가 반성해야 되겠지만 첼시와 맨유가 이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순위권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프리미어리그의 현 시점 탑10 안에 드는 연봉을 받는 선수는 1위가 맨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 2위가 맨시티의 엘링 홀란이에요.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있는 맨시티가 당연히 계속해서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3위, 그리고 맨유의 카세미로가 4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라힘 스털링이 이제 첼시로 가면서 이제 5위권, 6위권에 올라와 있는 상태. 그리고 제이든 산초도 이제 첼시로 가는 상황이니까 첼시는 이런 거액의 연봉자들을 계속해서 데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라힘 스털링은 최근에 이제 첼시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아스널로 갔기 때문에 아스널의 인건비 지출도 좀 늘어날 거예요. 그 외에 첼시가 영입한 엔소 페르난데스라든지 맨시티의 잭 그릴리시, 맨유의 마커스 레시포드 등 주급 30만 파운드를 넘는 선수들은 빅5에 드는 선수라고 해야 돼요. 빅6로 포함하면 토트넘인데 토트넘은 결국에는 인건비 지출로 봤을 때는 빅6로 이름을 올리기가 민망하다는 것이죠. 토트넘 내에서 가장 많은 연봉, 주급을 받고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인데 19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옵션을 포함한다면 물론 25만 파운드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상위 탑10 안에 드는 연봉을 받는 선수들도 옵션과 기타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더욱더 높아지거든요. 손흥민 선수 외에 토트넘이 영입해서 주장단으로 삼고 있는 메디슨, 로메로 등은 각각 17만, 16만 5천 파운드의 지급을 받고 있고 데안 쿠루세스키는 11만 파운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티모 베르너를 포함한 5명을 제외하면 주급 10만 파운드가 넘는 선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솔랑키 선수의 경우 주급 12만 파운드로 왔다라고 하니까 6명의 토트넘 선수가 주급 10만 파운드 를 넘는 돈을 받고 있다. 시샬리성조차도 9만 파운드, 페드로 포로가 8만 5천 파운드 이런 상황이니까 토트넘이 지금 야심차게 영입해서 주전으로 중용하고 있는 우도기는 7만 5천 파운드, 그리고 파페사르는 7만 파운드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몸값 수준이 선수의 퀄리티를 반영한다라고 봤을 때 물론 이 선수들이 그 몸값 이상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성장할 잠재력이 있긴 하지만 이런 선수단으로는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노리는 건 말도 안 되고 프리미어리그 4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도전하는 것조차 이것은 도전이지 그 자리가 당연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토트넘과 연결됐던 매우 유망했던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선수들의 연봉만 맞춰줬다면 토트넘이 더 좋은 스쿼드를 지금 구축하고 있었을 것이다. 최전방 공격수로 오시맨이라든지 혹은 현재 스포르팅 리스본에 뛰고 있는 요케레스나 페에노르트의 히메네스 같은 선수들을 데려왔을 수 있고요. 왼쪽 측면 공격수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거나 백업으로 뛸 수 있는 선수로서 에제라든지 파리 생제르맹행을 택한 데지레 두에도 데려올 수 있었고요. 또 페드로 네투도 오른쪽과 왼쪽을 오가면서 뛰는 선수로 데려올 수 있었을 겁니다. 메디슨의 백업 자리에 에스턴 빌라의 제이콥 램지를 데려와서 홈그라운드 충족하면서 또 성장 가능성도 있으면서 또 경기력적으로도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었고 사르의 자리에는 첼시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코너 갤러거를 데려올 수도 있었겠죠. 물론 갤러거 같은 경우에는 첼시 구단과 본인 모두 런던 지역 라이벌인 토트넘으로 가는 것을 꺼려했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엄청난 연봉을 받고 아틀레티코로 갔기 때문에 연봉 조건이 맞지 않아서 갔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이고요. 물론 마누 코네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결의 선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올 시즌에 아치 그레이를 이제 이 자리에 백업 선수로 쓰는 상태보다는 마누 코네가 프랑스 대표로까지 뽑히고 있는 선수인데 왔을 경우에는 더 좋은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선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 풀백은 뉴캐슬로 가는 로이드 켈리를 데려올 수 있었고 오른쪽 풀백은 브라질 대표인 반데르송을 데려올 수 있었고 센터백은 아스널로 간 이탈리아 대표 수비수 칼라피오리를 데려올 수 있었고 오른쪽 센터백도 알 나스르로 간 시마칸을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선수들이 왔다면 토트넘이 아주 강력한 스쿼드로 정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노리고 유로파리그 우승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었을 텐데 연봉을 주급 15만 파운드 미만만 받는 선수를 데려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재계약도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고 손흥민 선수가 이대로 토트넘에 남는다면 앞으로도 우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나머지의 커리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바뀌고 정말 즉시 전력의 탑 퀄리티 월드 클래스 선수를 데려오고자 하는 토트넘의 의지가 바뀌지 않는다면 토트넘이 뭔가 항상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우승 못하고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전반기에 보여줬던 그런
빠른 스타트, 정말 빼어났던 인상도 보이지 못하고 있죠.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올 시즌 토트넘이 많은 국제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프리시즌을 함께하지 못한 면도 있고 또 부상자도 등장하면서 시즌 초반에 경기력이 좋지 않고 플레이의 완성도도 높지 않다고 하면서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안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다만 슬로우 스타터의 모습으로서 후반기에는 경기력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긴 했지만 지금 영입 상황이나 지금 선수들의 경기력과 분위기를 보자면 오히려 슬로우 스타터가 아닌 포스테코글 감독의 운명조차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런 점들은 뉴캐슬전의 패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적 시장의 문이 닫혔을 때 결국 필요한 만큼의 보강과 스쿼드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걱정과 우려가 따르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앞으로 한준TV는 새롭게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을 위한 입중계를 시작합니다. 지난 뉴캐슬전 시범 방송에 이어 월드컵 예선전 9월 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프리뷰와 입중계 실시간 라이브 중계 해설 이어드리고요. 또 경기 후에 다양한 분석들도 가능한 한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만과의 경기까지 저희가 실시간 중계, 입중계를 진행하고요. A매치 휴식기 이후에는 9월 15일 일요일 밤 9시 30분부터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 빅매치 역시 저희가 경기 직전 상황 프리뷰부터 경기 실시간 입중계 여러분과 소통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의 입중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